오늘 선생님이 2.4에서 2.5 바로 SL 수업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SL 수업은요. 1933년부터 1940년의 독일의 팽창에 대해서 배우는 그 과정 중에서 오늘은 1933년부터 38년의 바로 과정까지만 선생님이 수업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함께 1933년부터 38년까지의 독일의 팽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우선 교과서 156쪽을 핍니다. 자, 교과서 156쪽에 나오는 1933년 이후부터 유럽에서의 외교동맹의 변화가 바로 독일이 팽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배경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당시 독일의 상황이 어땠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당시 독일은 바로 어떤 조약에 의해서 제한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조약이었을까요, 여러분? 좋습니다. 바로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독일은요 바로 군비 팽창에 있어서의 제한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독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제한을 받았던 상황이었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그 당시 스트레제만의 외교를 통해서 살짝 이제 독일의 살짝의 부흥기를 이끌었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1929년에 스트레제만이 사망하고 그리고 대공황이 나타나게 되면서 독일은 이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더 큰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1933년 이후가 되면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의 바로 외교동맹의 변화에 따라서 그 당시 독일의 팽창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당시 영국, 프랑스, 미국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바로 1933년이라는 시기만 보더라도 대공황 에 따라서 바로 크게 이 독일의 팽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공황이라는 시기를 거치게 되면서 일단은 자국 경제에 신경 쓰기 굉장히 바빴고요. 거기다가 소련의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당시 독일이 오히려 이러한 소련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도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1920년대 있었던 루르 점령 이후에 굉장히 힘이 약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영국과 미국의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지원이 없었고요. 이러한 영국과 미국의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프랑스는 그 당시 소협상 국가들과 1920년대에 그 당시 헝가리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체코슬로바키아를 비롯한 루마니아를 비롯한 국가들이 소협상이라는 걸 맺게 되는데 이 소협상 국가들과 바로 프랑스가 협상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협상으로서 프랑스는 대응을 하게 돼요. 여기다가 폴란드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폴란드도 그 당시 프랑스 그리고 소협상 국가들과 협상을 맺었던 상황이었고 이를 통해서 독일의 팽창을 계속적으로 막으려고 했고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어땠을까? 바로 고립주의적 외교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 잘 이루어 맞아떨어지면서 국가별 고립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지원 부족 그리고 국제연맹의 약화 특히 만주사변 이후에 국제연맹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독일의 팽창은 완전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럼 독일의 팽창의 과정을 먼저 봐보도록 할게요. 자, 독일의 팽창의 과정에서 1933년부터 38년까지의 과정을 보게 될 건데 여러분 교과서 157쪽과 167쪽을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자, 1933년과 38년의 베르사유 협정에 대한 도전에서 나오는 바로
이 확장은요, 집단 안보 체제에 대한 도전, 즉 집단 안보 체제에 대한 파괴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독일은요, 겉으로는 평화, 속으로는 팽창주의적 확장을 추구하면서 집단 안보 체제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첫 번째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중 이를 위해서 독일은요, 바로 군축 회의를 탈퇴하게 되는데요. 그 군축 회의의 대표적인 군축 회의가 바로 제네바 군축 회의였습니다. 자, 이 제네바 군축 회의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적으로 나타났던 바로 군사적인 팽창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제네바 군축 회의에서 국가들 사이에 합의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팽창을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확고했기 때문에 바로 군비를 축소할 바로 이제 의향이 전혀 없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 지원할 의도도 없었으며, 거기다가 독일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왜 우리만 이렇게 제안을 받느냐, 우리만 이렇게 제안을 할 것이면 우리는 오히려 제네바 군축회의가 우리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면 바로 우리만 이렇게 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바로 제네바 군축회의를 빌미로 다자간 협약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집단 안보 체제의 하나 중으로 가장 중요한 국제 연맹을 탈퇴하게 되는 계기로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안보 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집단 안보가 또 훼손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불가침 조약이었는데요. 바로 폴란드와 독일의 불가침 조약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집단 안보를 훼손하게 되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프랑스는 베르사유 체제를 유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이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국가들과 바로 연맹을 맺었다 했죠? 아주 잘했어요. 바로 소협상 국가들을 비롯해서 폴란드와 함께 바로 연맹을 맺었다, 협약을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소협상 그리고 폴란드라는 국가가 이제 같이 프랑스와 연맹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폴란드가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면서 독일은 아주 이 집단 안보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날개를 달게 되었던 것이었죠. 어떤 점에서 날개를 달게 되었냐? 바로 독일은 동부 국경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프랑스의 연맹 체제를 약화시켰기 때문에 프랑스의 고립을 또 여기서 유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외교 동맹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원래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관계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독일의 히틀러는 원래 그렇게 사이가 친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스페인 내전을 계기로 해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매우 가까워지게 되면서 바로 오스트리아 합병과 관련해서 무솔리니의 입장이 크게 변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독일의 세력이 확장되게 되는데요. 우선 자르 국민투표라고 해서 이 자르 국민투표를 통해서 자르라는 최대 석탄 생산지가 다시 독일로 완전하게 귀속이 되게 되었고요. 재무장을 통해서 바로 군사 권력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라인란트의 재무장 또한 또 한 번 유지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나치즘의 영향력이 증대되게 되는데요. 그 나치즘의 영향력 증대의 가장 큰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스페인 내전이라고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스페인 내전을 한 번만 더 체크하고 넘어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스페인 내전에서 그치지 않고
로마 베를린 추축 방공 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이 로마 베를린 추축 방공 협정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점에서 매우 중요했냐, 바로 스페인 내전이 큰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무솔리니와 그리고 히틀러가 크게 사이가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내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당시 오스트리아 합병에 대한 이탈리아 무솔리니에 대한 입장을 변화시킨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됐지만, 또 스페인 내전으로 로마 베를린 추축 방공 협정이 맺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매우 중요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호스바흐 회의록입니다. 호스바흐 회의록은 그 당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호스바흐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뉘른베르크 국제 이제 군사 재판 회의에서 히틀러의 팽창적 정책, 그리고 히틀러의 어떻게 보면 인정 공동체 확보와 같은 그러한 전쟁 로드맵으로서의 증거 역할을 이 호스바흐 회의록을 통해서 그 하나의 증거로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호스바흐 회의록은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되냐, 그 당시 히틀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히틀러가 어떠한 목적이 있었는지, 외교 정책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재무장을 하려고 했고 어떤 식으로 침공을 하려고 하는 좀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다라는 부분에서 호스바흐 회의록은 우리가 한 번쯤 바로 33년부터 38년의 그 사이에서 히틀러의 팽창을 보여주는 하나의 움직임 중 하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는요 1933년부터 38년까지의 우리가 그 팽창 정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우리 그 다음으로는 원래 사료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사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2.4 부분을 함께 살펴봤으니 선생님과 그 다음 시간에 대면으로 만날 때는요 38년부터 40년대까지의 독일의 팽창, 그리고 사료 분석까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